네, 여러분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돈에 관한 이야기 4편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5편을 들어가기 앞서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5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한 편만 더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달러를 양적 완화를 통해서 찍어냄으로써 전 세계의 부를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가령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런 공약들은 이제 사실 이게 정부가 착해서 저 정치인이 나를 굉장히 생각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를 훔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자산이 없으니까 저렇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개이득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네. 우리나라 2021년 12월, 거의 작년 마지막에 나온 뉴스랑 뭐 올해 초에 나온 뉴스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졌다. 그쵸? 여러분들 이제 요즘 20, 30대들 다 집 못 사서 안달 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자기 월급 아무리 받아봤자 집 못 산다. 이런 이제 인식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돈을 엄청나게 찍었는데 사실상 저 부자들의 부를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기는커녕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해졌어요. 어, 우리나라 내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제 팬데믹 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고 세계의 백만장자는 500만 명이나 늘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있던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을 잘못한 걸까요? 네. 정답은 이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걸 배웠었죠. 더 하드머니, 하드 에셋, 더 강한 자산이 소프트 에셋, 더 약한 자산의 부를 흡수한다고 배웠어요. 자, 부자들은 더 강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더 부자가 됩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억 정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코로나 전에 20억을 갖고 있던 사람과 후에 20억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2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현금으로만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강남 아파트를 한 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20억을 갖고는 이제 강북에 좋은 아파트를 살 정도가 됐고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은 굉장한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렇듯이 부자들은 더 강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라든지 등등이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자산도 없긴 한데 저렇게 뭐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돈을 모아둔 것도 없으니까 기본소득 주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월급 받으면서 코로나 때 어땠는지 보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표시를 좀 해보면은 네, 자산을 갖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만약에 당신 월급이라고 생각해봐요. 월급을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고 쳐봅시다.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총 돈이 1억인데 여러분들은 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2억이 됐어요. 이원식 5천만 명한테 줘서. 여러분들 월급도 좀 올랐겠죠? 한 20% 올랐다고 쳐볼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20% 오른 거면 월급이. 120만 원 받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1억 중에 100만 원 받던 내가 이제 2억 중에 120만 원 받아요. 그거는 사실 내가 1억 중에 60만 원 받는 꼴이랑 똑같아요. 결국 이것도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월급, 부를 훔쳐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재산도 없고 그런 정말 거지인 상태고 일도 안 하는 상태면은 기본소득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자산도 안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럼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제가 통계를 갖고 와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총 돈이 증가한 만큼 월급이 늘지 않았으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월급을 깎인 거예요. 자, 2020년 주요 통화국 증가량이 미국이 25%였고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됐어요.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보면은 M1이든 뭐 M2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M1은 2020년에 1059조 원이 있었고 2021년엔 1281조, 그다음에 2021년 12월 말에는 1341조가 있었어요. M2 좀 더 광의의 통화로는 2020년에 3070조 원이 있었는데 2021년 말에는 3613조 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2년 지금 당신의 월급이 2020년 대비 여기에 보면 20%, 여기 보면 30%죠. 20%에서 30% 이상 오르지 않았으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은 월급을 깎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나 이렇게 월급이 사실상 내가 월급이 뭐 10% 늘어서 내 월급이 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거였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변에서 예시를 살펴보면 돼요, 역시. 자, 롤렉스가 새해 첫날 가격을 인상해서 하루에 190만 원이나 올랐대요. 예. 그리고 또 유명하죠. 샤넬백 3년간 465만 원을 올렸어요. 네. 원래 뭐 샤넬백이 뭐 한 600만 원 정도 했을 텐데 요즘 뭐 1000만 원 그냥 넘어가죠. 100% 올렸어요. 100%. 샤넬, 롤렉스 같은 명품만 그런 게 아니죠. 스타벅스도 올렸어요. 스타벅스도 결국 7년 6개월 만에 가격을 10% 올렸습니다. 애플 말할 것도 없죠. 아이폰 14 이번에 아이폰 14 나올 때 또 100달러 이상 가격 인상 올린대요. 10만 원 이상 올린대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봐봐. 지금까지 보면은 롤렉스, 샤넬, 스타벅스, 애플 다 어떤 기업이죠?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죠. 여러분들이 가격 올랐다고 해서 뭐 롤렉스 살 사람이 스와치를 산다거나 또 샤넬백을 안 살 거 아니잖아요. 샤넬백 안 사고 뭐 MCM 들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스타벅스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뭐 애플 쓰는 사람들이 맨날 애플 쓰겠지. 뭐 삼성 핸드폰으로 바꾸거나 LG 핸드폰으로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오른 그런 브랜드들은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돈을 더 찍어낼 때, 즉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가격을 그 자신의 이제 돈이 줄어드는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이런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들만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오른 그 뭐 M2나 M1이나 오른 그 통화량만큼 소비자들이 다 내라. 나는 절대 1도 손해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게. 자,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러분들 요즘 뭐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 한 1, 2년 동안에 뭐 메타버스니 뭐 블록체인이니 AI니 하면서 프로그래머들의 연봉이 굉장히 올랐어요. 제 친구도 프로그래머인데 뭐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동하고 그때 연봉을 올리고 B 회사에서 난 이만큼 연봉 받는 사람이다 해서 올랐으니까 C 회사 갈 때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직을 A, B, C, D 계속 이직을 하면서 본인의 몸값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 그 친구는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역시 이런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늘어나는 것을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 소비자는 회사들일 텐데, 기업들일 텐데, 기업에 전가시킴으로써 내 월급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조차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해졌죠? 여러분들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어서 그 가격 인상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엔 프로그래머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는 투자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자, 투자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스톡 투 플로우 레이시 높은 투자를 해야겠죠. 즉, 하드머니, 하드 에셋, 더 강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약한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부를 다 흡수해서 뺏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스톡 투 플로우 레이시 높은 것으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의 아파트를 예시로 들었죠. 그러면은 이런 서울의 아파트는, 강남의 아파트는 지난 한 5에서 10년 동안 공급을 굉장하게 줄였어요. 굉장하게 줄임으로써 스톡 투 플로우 레이시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뭐 원환이 뭐 다른 지방의 아파트들이니 뭐 주식이니 이런 것들의 부를 다 흡수했어요. 그럼으로써 계속 가격이 오를 수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연 강남 아파트는 좋은 투자인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곧 대통령이 되면서 부동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이런 공급을 늘리겠다. 지금까지 꽉 죄이고 있던, 문재인 정부에서 죄이고 있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1순위로 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 어때요? 막 원래 10층짜리 아파트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 이제 막 30층으로 지으면은 아파트 양이 3배로 늘어나요. 250만 호 증가하는 거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보면은 수도권의 최대 150만 호.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인데 서울 경기 지역에 대충 2천만 명이 살고 있죠. 근데 150만 호를 늘리면 어때요? 대충 뭐 요즘 뭐 1인 가구도 많긴 하지만 대충 2, 3인씩 산다고 하면은 한 300만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요. 적어도 300만 명에서 한 600만 명 사이. 네, 수도권에 얼마 있다고요? 2,500만 명,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2천만 명에서 뭐 2,500만 명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글씨를 잘못 쓰네. 그러면은 대충 한 아파트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대충 한 15%에서 한 많게는 30%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톡 투 플로우 레이트에서 플로우를 굉장히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톡 투 플로우 레이트는 전체적으로는 낮아지면서 원래는 이제 경화였던 게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강남의 아파트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다 강남의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뭐 한 15층이라고 가정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뭐 말도 안 되지만 강남의 아파트를 다 한 45층까지 지으면 다 45층까지 짓게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3배가 늘죠. 강남 아파트 완전 공급 폭탄인데 그렇게 3배가 늘면은 강남 아파트가 과연 아무리 뭐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하면 뭐 살기 좋아진다 이래서 가격이 오른다 한들 이런 식으로 공급 폭탄이 되면 가격이 안 떨어질 수 있을까요? 좀 더 과장해서 서울에 서울에 가령 서울에 한 2천만 명이 더 살 수 있게 집을 공급한다. 그럼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2천만이 뭐 3천만 명 살 수 있게 된다.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고 버틸까요? 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아파트는 정치인들이 늘리고 싶으면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요 금싸라기 땅, 요 용산부터 해서 뭐 서초, 강남, 송파, 그다음에 여기 성수동까지 이런 요 금싸라기 땅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 땅. 네, 땅은 임의로 뭐 여기 뭐 이거 뭐 여기 한강을 이렇게 메워가지고 다 땅을 만들어 버리지 않는 이상 늘어나진 않으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강남의 땅은 강남의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비해 더 강한 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모르는 소리 한다. 뭐 아파트에 가지면 땅이 지분 갖는 거다.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강남의 땅은 강남의 주택 아파트에 비해 더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강남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뭐 아파트를 뭐 늘리느니 주택 공급을 늘리느니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강남의 땅은 좋은 투자인가? 정답부터 말하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죠. 원래
뭐 저 때는 이제 수능을 한 해에 이제 60만에서 70만 명 정도가 봤는데 2015년 출생아 수가 43만 명이고 2020년에 2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완전 타노스 돼가지고 거의 저 수능 봤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랑 같은 나이인 사람들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인구가 실질적으로 인구가 3만 3천 명이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작년에 2020년에. 실질적으로 이 표도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에서 쭉 올라가다가 하고 꺾이죠. 네, 꺾이죠. 그래서 3만 3천 명이 줄었대요.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면은 뭐 지금 사실 아직은 이게 별로 줄지 않아서 망정이지, 이게 27만 명 얘네들이 이제 뭐 성인 되고 할 때쯤 되면은 진짜 인구 감소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뭐 강남이 좋고 강남의 땅이 좋고 한들 솔직히 공급이, 이게 이렇게 인구가 줄면은 버틸 재간이 없어요. 아까 잠깐 사진 봤겠지만 그러면은 뉴욕 맨해튼의 땅을 사는 건 좋은 투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은 투자죠. 우리가 뭐 외국인으로서 맨해튼의 땅을 살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1등 국가인 한 뭐 뉴욕 맨해튼은 굉장히 맨해튼의 땅, 여기서 땅 뭐 한 요만큼 뭐 한 블록만 갖고 있어도 엄청나게 부자고 그걸로 대대손손 먹고 살죠. 미국은 뭐 인구도 감소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뭐 애 뭐 셋넷씩 낳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뉴욕 혹은 뭐 현재의 강남의 땅은 영원히 오르는 자산일까?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아닙니다. 뭐 뉴욕 땅값, 강남 땅값 맞추기 위해서 방법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LA 같은 도시 맞죠? LA나 시카고 이런 뭐 다른 대도시를 더 휘황찬란하게 지을 수 있겠죠. 두바이가 막 완전 미래 도시를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브루클린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보이는 브루클린을 완전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도시로 만든다. 그리고 뭐 정부 뭐 다 이전한다. 뭐 여기 디즈니랜드도 만들고 뭐 정부 청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온갖 종합 컴플렉스를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뉴욕에 있는 그 뭐야 월가의 그 뭐 골드만삭스니 뭐 JP 모건이니 하는 회사들을 다 일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린다 나라가. 그러면은 이쪽 뭐 상대적으로 뉴욕 땅값은 떨어지죠. 예. 강남도 마찬가지죠. 뭐 판교 분당 이런 게 있어서, 판교나 분당 같은 게 있어서 강남의 땅값이 더 그만큼 치솟지 뭐 세종 더 엄청나게 치솟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 정부가 그 모든 기능을 하는 그런 뭐 정부의 청사라든지 뭐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디로 이주시켜 버리면은 강남의 땅값도 뉴욕의 땅값도 떨어집니다. 혹은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 전쟁이 나요. 그럼 강남 땅값 개박살 납니다. 뭐 사실 뭐 뉴욕도 마찬가지죠. 뉴욕 옆에 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뭐 대도시를 짓는다거나 혹은 뭐 이제 앞으로 뭐 중국이 더 부자인 나라가 된다거나,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뉴욕 땅값도 영원히 오르는 자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강남이 이제 대표적인 약간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건데, 강남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만 세금을 10% 올린다고 해봐요. 만약에 아까 뭐 우리 옛날에 아까 정부가 깡패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못 버텨요. 강남 사람만 세금 10% 올리면은 거기 강남 땅값도 무조건 떨어져요. 정부가 과연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그 표가 되면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되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고 표가 되는 행위는 다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최근에 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뭐 병사 월급을 뭐 이제 양 후보가 다 뭐 올려주겠다, 병사 월급을 엄청 많이 주겠다 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남자들 표 절반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20대 남자 표를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병사들의 월급에는 관심이 많아요. 병사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주변에는 이제 군의관으로 가는 친구나 군 법무관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군의관, 군법무관
아직도 38개월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38개월이에요. 지금 일반 병사들 18개월 하죠. 예, 거의 2년이 더 많아요. 우리가 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많은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군의관, 군법무관, 의사, 변호사 어차피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어차피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 표 받아봤자 의미 없고 이 사람들 군복무 개월수 줄여준다 그러면은 괜히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대를 사서 미움을 사서 내가 표를 못 받으니까 나라는 실제로 나한테 표가 되는 행위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강남이 굉장히 이제 공공의 적이 돼버린다. 막 예를 들어서 뭐 강남 뭐 경비한테 뭐 상한 우유를 준다든지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언론 조작해가지고 뭐 만들 수 있잖아요. 강남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강남의 세금만 10% 올린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적 국가 같은 행동이지만 정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점점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화되는 그런 기조들이 보여요. 앞으로 그런 거 어떻게 막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건데 네, 결과적으로 말하면 뉴욕의 땅은 혹은 강남의 땅은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게 결론이고 뭐 사실은 뭐 거의 영원히 오를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강남의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생은 어,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나의 가진 약한 자산을 더 강한 자산으로 계속 바꿔가는 과정이다. 그쵸? 뭐 지방에 땅 산 다음에 지방에 아파트 산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로 바꿀 거고 서울의 아파트를 산 다음에 강남의 아파트로 바꿀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더 약한 자산을 강한 자산으로 바꿈으로써 그게 나의 부를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나의 부를 저장. 원래는 돈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까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돈을 이만큼씩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더 이상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돈이 강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강한 자산을 찾아서 거기다 우리가 부를 저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내가 가진 자산을 강한 자산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산에 투자해야겠죠. 그게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